NGO와 국제개발협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GO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1차 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NGO와 NPO, 우리가 흔히 이제 조직을 구분하는 어떤 용어가 있죠. 그런데 NGO든 NPO든 다 비영리 조직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떤 그 NPO가 더 광범위한 어떤 그 조직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은 비영리 조직 중에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목표라던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런 그 등으로 해가지고 NGO를 구분해내는 건데 우리는 비영리 조직을 통틀어서 어떻게 비영리 조직이 만들어졌고 또 그 역할이 무언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2차 시와 3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조직, 즉 NPO지요. 비영리 조직은 왜 탄생을 했을까요? 비영리 조직이 탄생을 한 어떤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잘 이해를 하면 비영리 조직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조직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 사회의 역동적인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는 사회 조직의 그 흐름으로서는 비영리 조직이 필요하구나 라는 필요성 등을 느끼게 됩니다. 비영리 조직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정부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부 실패라는 내용은 정부가 모든 것을 그 개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사회, 공산주의 사회, 전체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 등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많은 부분을, 국민의 생활이나 어떤 정책에서 정부가 모든 것에 개입을 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 그 다음에 특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제시장의 그 국가에서 정부가 모든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복지사회를 이룩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나 그런 민간 어떤 그 단체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사회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정부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겠죠. 어느 누구한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개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정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초과 수요와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떤 그 병에 의해서 병의 확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과 그런 어떤 그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스크라는 각각 개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런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적인 어떤 개입으로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배포할 수 있는, 전 국민이 구매할 수 있는
그 마스크의 그 수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필요한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혹은 어떤 그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여하이 잘 구매했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사회적 민원이나 불만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 불균형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스크 공급 업체나 마스크 생산 업체를 조정하고 공급 업체를 조정하고 또 그 국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도 획일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로 그 비영리 조직의 필요성, 비영리 조직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라스는 1987년도에 정부가 국방이나 치안, 수도사업과 같이 비용 지불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값비싼 공공재를 제공할 때는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값비싼 공공재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값비싼 공공재보다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알다시피 국방이나 치안은 국가가 지금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그런 것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양하고 실험적이며 비관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하죠, 요구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하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하고 당장 우리 조직에 필요한 거, 우리 팀에 필요한 거,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럿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을 통해 집단화시켜서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어떤 욕구가 더 있는지를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비관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조직 자체가 관료 조직입니다. 그래서 비관료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영리 조직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계약은 약속이죠, 약속. 서로 내가 재화를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물품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의료, 복지, 교육 등은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상품의 질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소비자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데 여러분보다 생산자인 교육, 현장, 학교, 당국 이런 어떤 생산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탄력적으로, 수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상품의 질에 대한 정보를 덜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생산자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불만과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균등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또 영리단체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우리가 영리단체라는 거는 말 자체가 영리,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영리단체의 아주 대표적인 게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경우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기업이 그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공평하다던가 공정하다던가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익한 사람과 경제적으로 빈약한 사람들 간에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영리 조직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한스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상품은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윤 극대화 시장에서는 덜 생산되고 덜 소비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업보다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 조직이 정부를 보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의존을 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를 주도하는 어떤 생산자 중심의 경제활동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우리는 어떤 차별이라든가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런 차이나 차별들이 생기면서 불만들이 생기죠. 이런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영리 조직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실패입니다. 그 시장을 조정하거나 균형 있게 주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보편적인 복지를 한다. 한계가 있죠.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라는 거를 정부가 어려워서 중단했을 때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에서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 각도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무상으로 무임으로 받는다는 공공재는 품질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한테 만족도를 최상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죠. 부정적인 또 외부 효과로 인해서 공해와 같이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소득을 나눠주는 거에 불균형을 초래하다 보니까 비영리 조직이 탄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또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비영리 조직이 대신해서 한계를 해결하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죠. 결국 비영리 조직은 정부를 대신해서 공공재를 생산하고 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쌀만은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아니라 비영리 조직이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정부의 실패나 계약 실패 얘기를 했지만 쌀만 같은 경우는 시장 실패가 결국 비영리 조직의 탄생을 부추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이죠. 시민사회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거나 인권을 옹호하거나 경제적인 평등을 하거나 또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하고 있지만 국가의 그런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국가가 하는 정책의 수행을 우리가 100% 받아들이기에는 국민들의 의식이나 사회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원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또 시민단체는 내재적으로는 개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나 규범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제도 등을 변화시켜서 결국 국가하고 상대로 그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NGO가 비정부기구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견제하거나 또 감시하고 비판하는 어떤 조직이 바로 NGO입니다. 또 비영리 조직이 탄생한 거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서비스 제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거를 그 서비스를 하고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조직을 통해서 그런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영리 조직이 탄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의 자기통제 능력입니다. 회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이제 우리가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는 이제 동호인 클럽이라든가 사교 클럽이라든가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조직의 형태로 비영리 조직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자기통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비영리 조직은 탄생을 했습니다. 비영리 조직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국가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반감을 느끼면서 이제 비영리 조직이 만들어졌죠. 국가의 기능이나 역할이 너무나 커지니까 이제 국민들이나 제도나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간다는 그 분위기에서 비영리 조직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반면에 정부와 정당 밖의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과 다양한 결사체들의 역할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영리 조직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미국에서 제1차 수정헌법이나 교회에 대한 정치적 특권과 경제적인 또 도덕적인 지원을 금지하는 거라든가 19세기에 비영리 조직이 기부금을 받고 세금을 면제받는다던가 또 20세기에는 재정을 지원하고 각종 행정을 지원했다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비영리 조직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비영리 조직은 사회적인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커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종교나 인종, 문화가 다른 공동체들이 자신만의 고유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그들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병원, 문화단체,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영리 조직의 탄생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다원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중앙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탈피해서 지방정부, 시장, 비영리 조직을 이용해서 국가 기능을 이제 확대하지 않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부 조직을 키운 게 아니라 비영리 조직이나 시장이나 지방정부의 그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극대화했다는 것이죠. 1970년대와 1980년대 비영리 조직이 발달하게 된 것은 복지국가가 문제가 됐고요. 경제성장이 둔화로 과중부담을 지게 된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 발전 문제로 80년대 불황이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제3세계에는 경제적인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문제인데요. 개발도상국가의 환경 훼손과 선진국의 소비 형태로 인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주의가 붕괴를 했죠. 국가의 간섭 없이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인 표현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런 다원적인 복지 정책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조직, 정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해서 비영리 조직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셨죠? 그러면 사이버 캠퍼스 퀴즈란에 게시된 퀴즈를 20분 동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3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